깨어날 수 있는 거 맞나요?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마취 자체에 대한 부담을, 이렇게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찐친들 안녕. 가슴 성형을 담당하고 계신 황동현 원장님과 함께 마취에 관한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찐친들이 그 성형 수술을 알아보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마취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상담하실 때도 그런 마취 관련 질문을 많이 받으시나요?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저 깨어날 수 있는 거 맞나요?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마취 자체에 대한 부담을, 이렇게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하는데 좀 약간 걱정을 많이 하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 가장 많아요? 가장 많은 거는 가슴 성형할 때 무슨 마취하냐고. 그러니까 가슴 성형할 때 전신 마취하는 병원도 있고 수면 마취하는 병원도 있는데 어떤 마취법이 더 좋고,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고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게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입니다. 수면 마취를 할 경우도 있고 전신 마취를 할 경우도 있고,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수면 마취는 잠자는 거고요. 전신 마취는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면 마취는 외부 자극에 반응을 하는 거고요. 전신 마취는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수면 마취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중에 강한 자극이 가해지거나 하면은 움직이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생리 반응으로 뭐 혈압이 오른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이 알려진 프로포폴. 프로포폴은 약물 농도에 따라 가지고 호흡 억제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의 농도가 너무 높으면 깊숙이 잠이 들긴 하지만 숨 또한 안 쉬어요. 그래서 프로포폴로 마취를 했다가 사망 사건이라든지 뇌사 상태로 간다든지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게 그건데, 약 자체를 사용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약을 사용한 후에 적절한 모니터링을 하고, 그거를 모니터링을 해주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분명히 해야 되는데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이 없거나 아니면 임시로 잠깐 와서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신다거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그런 경우에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형하는 부위에 따라서 그 권장되는 마취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자극의 강도에 따라서 마취 방법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극의 강도가 강하지 않은 국소 마취를 함으로써 충분히 그 자극을 상쇄시킬 수 있는 수술, 이런 경우는 수면 마취로도 충분합니다. 수면 마취로 하면 돼요? 하지만 국소 마취를 한다고 해서 자극이 충분히 눌러지지 않는 경우는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은 그 자극이 통증으로 전달이 되고, 그러면 마취에서 깨어나거나 혈압과 맥박이 올라가면서 이제 출혈을 유발한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환자가 움직인다든지 이런 거를 유발할 수 있는 수술에서는 전신 마취를 해요. 간단하게는 쌍꺼풀 수술, 눈 수술, 코 수술 이런 경우에는 수면 마취를 하고요. 안면윤과 가슴 성형 이런 수술은 전신 마취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면 절대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신 마취를 하는 거예요. 가슴 성형을 수면 마취로 할 수도 있어요. 10명을 수술을 할 때 분명히 9명은 문제없이 수술이 종료가 될 거예요. 근데 한 분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 한 명이 잘못되면은 다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를 위해서 항상 이제 자극이 높은 수술에서는 전신 마취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마취를 할 것이냐 하는 거는 누구의 결정이에요? 주치의가 일반적으로 집도하시는 마취가 선생님들이 성형 수술을 하게 되면 하시는 역할이 어떤 거예요? 액션을 하는 가장 포인트는 처음에 인덕션이라고 해서 마취를 유도를 할 때 마취 약물을 주입을 하고, 그 상태를 보면서 마취 약물을 조절을 하고 처음에 수술을 시작할 때 하고요. 수술 중간에는 이제 마취를 유지를 하면서 모니터링하는 시기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 호흡이라든가 이런 맥박이라든가 이런 게 괜찮은가? 그러니까 수술이 진행이 되고 수술 자극에 따라서 이제 마취의 깊이 자체를 이제 계속 약물의 농도를 조절하면서 조절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술이 끝나면 또 이제 마취를 이제 깨우는 그런 약물을 주입을 하고 마취를 깨우는 과정을 이제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수술 전 기간에 걸쳐가지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제 관리를 해주십니다. 수술의 처음부터 끝까지 마취과 선생님들이
같이 하시나요? 그럼요. 그런가요? 그래서 같이 하셔야지 수술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안심이 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수술 중에 뭔가 이렇게 피가 조금 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또 막 옆에서 뭐 약을 또 막 주세요. 그럼 또 피가 딱 멈추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마취과 선생님이 그런 역할도 하시는군요. 네. 이 콜닥터로 근무를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콜닥터라는 게 뭔가요? 콜닥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근무 형태가 네. 병원에 소속돼 가지고 이제 상주하시는 근무 형태가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는 근데 약간 프리랜서처럼 이제 일하시는 근무 형태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프리랜서로 이제 근무하시는 선생님이시라면 평상시에는 그냥 계시다가 특정 병원에서 이제 와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때 맞춰가지고 이제 가서 마취 업무를 이제 진행하시는 그런 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콜닥터, 약간 당직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 콜닥터라도 선생님으로 계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조금 한계성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상주하고 계시지 않으면 뭔가 호흡 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 예. 1차적인 대응을 하는 게 좀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이제 성형을 결정하실 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많이 찾아보시잖아요. 근데 안전한 수술을 위해서는 마취과 전문의가 계시는지 여부를 또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예. 찐친들이 이제 병원을 고르는데 좀 중요한 팁으로 작용을 해서 안전하게 수술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게 사실 가장 중요하죠. 맞습니다.